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요건은 이제 강의를 다 마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치권의 효력입니다. 자, 유치권이 인정된다 손치면 어떤 효력을 가질까라고 하는 그런 논의인데, 처음 유치할 권리, 이렇게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지 않고 점유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유치권자는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효력이죠. 여기서 유치라고 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인도를 거절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결과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것, 물건을 반환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는 불법 행위도 안 되고요. 정당 행위죠. 정당한 행위죠. 적법 행위죠. 불법 행위도 안 되고 이행지체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유치권이 있다고 해서 점유하는 목적물을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본래 유치권이란 것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해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권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부터 거주하던 집을 일부러 비워야 된다거나 특별한 보관 조치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종전의 사용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은 유치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는 있습니다. 인정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민법 324조. 324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유치한다라는 이제 우리 개념에서 효력과 관련된 건데요. 민사집행법 91조 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이 경매매수인입니다. 경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유치권을 떠안아야 된다. 낙찰을 받는 사람은 유치권의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경매 매수인의 변제 책임의 성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인적 책임설과 물적 책임설. 판례는 물적 책임설입니다. 물적 책임설이고 별로 이렇게 큰 논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적 책임설이 뭐냐? 유치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경매 매수인에게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직접 채권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낙찰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물적 책임설은 매수인이 인적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담보권의 부담을 승계하는 것에 그친다. 담보권의 부담을 승계한다. 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다수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유치권 본질이 공평의 관념에 의해서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그 다음에 매수인의 변제 의무까지 인정하게 되면 유치권자의 이익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는 점, 이런 점에 비춰서 물적 책임설이 다수를 판례고 맞는 것 같습니다. 96년 대법원 사건도 민사소송법, 옛날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판결까지 가는 그런 절차와 관련된 법이고, 그다음에 판결돼서 집행하는 부분은 따로 떼내가지고 민사집행법을
만들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제정된 게 제 기억에는 한 200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규율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준용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련 규정상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하고 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라고 하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이 만약에 인정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재판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상대방이 만약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사람 상대로 인도해달라라는 소송을 했을 때 법원이 봐서 유치권이 인정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판결 주문은 인도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얼마를 지급받은과 동시에, 그러니까 유치권의 소위 말하면 피담보 채권이죠. 그 얼마를 지급한과 동시에 인도하라라고 하는 상환이익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대법원 2002년도 사건인데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데 원심은 피고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면서도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명도 청구를 전부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유치권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조금씩 보시면은 이게 전부 기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동시행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디까지 심리해야 되느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원심이 너무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유치권 소송을 해보면 유치권은 있어 보이는데 과연 그 액수가 도대체 얼마냐? 못 받은 돈이 얼마고 그런 부분들이 막 규명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원래 엄격하게 이제 대법원 판결을 따르자 그러면은 얼마를 지급한과 동시에 인도하라 이런 주문을 내야 되는데 그 주문과 관련돼 있잖아요. 얼마를 지급한과 동시에라는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게 심리가 애매하거나 불분명하거나 복잡하거나 할 때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기각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대법원에서 뭐 파기환송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사건도 뭐 그런 경우인데 대법원 2016년 근저당권자인 원고 신청 유치권 보존자 확인 소송이죠. 근저당권자인 원고 신청에 의한 경매 절차에서 36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피고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했더니 이 유치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 돈 받을 게 36억 원이 있어요 라고 해서 경매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경매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했는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유치권이 없거나 유치권이 부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아니다. 이런 식의 확인을 구했어요. 그죠? 그럼 뭐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걸 빼고 유치권이 존재하긴 하지만 2억 원을 넘어서는 유치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고 확인을 구한다. 라고 이제 원고 청구가 됐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봅시다.
민사집행법 268조에 의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준용되는 91조 5항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서 경매 절차에 입찰 인들은 낙찰 후에 유치권자로부터 경매 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 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 낙찰로 인해서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 목적물 가액과 비교해서 고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 이런 부분들은 경매 절차에서 원고, 이런 그 채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확인의 이익을 구할 이익, 확인의 이익을 구하는 소송상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은 정도는 아니라 법률상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고가 구하는 건 맞는데 이익은 있는데 확인의 이익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 아니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그런 법률상 이익도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심리 결과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냥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확인을 구해달라, 아니면 유치권이 존재하더라도 2억 원이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원심이 금액이 2억 원은 넘는다, 그냥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니까 너 청구는 기각,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얼마까지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자, 원심법원은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한 피담보 채무의 범위에 따라서 유치권의 존부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의 구체적 범위에 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해 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좀 오류가 있네요. 그러니까 2억 원이 넘어선다 안 넘어선다 이 부분을 판단한 건 아니라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그 액수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 그걸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원고 청구 기각을 전부 해버린 거예요.